네, 자 이제 기출문제 실무시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 2, 4번 먼저 할게요. 감독관 확인번호 14번입니다. 근데 합격률도 14예요. 우연의 일치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14%. 이런 합격률은 제가 처음 봅니다. 자, 2015년 12월 5일 날 작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시험이고요. 역대 합격률 최고 43%가 있는가 하면 60일 내 최악 14%까지 대략 한 3배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과연 얼마나 어렵게 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일반 전폐 입력 메뉴 추가 입력하시오. 1번 문제. 4월 20일 공상은행으로부터 2013년에 차입한, 지금 회계기간이 2015년입니다.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 요거 20만 불이에요. 이자 비용도 이자도 6,000불. 함께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상환하였다. 하나의 전폐를 입력할 것. 자, 보니까 2013년 12월 31일까지 환율 이렇게 정리가 된 게 1불에 1달러에 1,070원씩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상환하는 2015년 4월 20일. 현재 4월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환율은 1,100원이에요. 자, 이 문제 1번부터 약간의 함정을 파놨습니다. 어느 환율을 갖다가 할 거냐. 우선 외화 장기 차입금 요 20만 불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의 환율 1,070원으로 지금 장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환할 때는 1,100원으로 1달러에 1,100원씩 줘서 상환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자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어느 환율을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죠. 이자 비용은 현재 갚아야 되는 날짜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이자 비용은 뭐 2012년 그때는 이자 비용이 있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줬을 거고 요 때는 무시하고 요걸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선 요거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작년 12 지금 현재 장부에 있는 거는 20만 달러. 요 1,070원 곱하기 20만 달러. 20만 불. 그럼 이게 얼마 나와요? 20만 불 하면 2억 2천? 2억 2천만 원입니다. 20만 불. 아니죠. 내 계산 잘못했네. 20만 불. 2억 1,400만 원. 여러분 계산기 잘 눌러보세요. 2억 1,400만 원. 그렇죠. 예. 1인이 2,014니까. 예, 2억 1,014만 원. 2억 1,400만 원. 발음도 안 나오네. 근데 요게 지금 환율로 갚으려면 은행에 가서 20만 불을 사야 돼요. 지금 20만 불을 사려면 지금 현재 상환하는 날짜 20만 불을 곱하면 2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환율이 1,070원에서 1,100원으로 30원 오르면서 요 20만 불에 대해서 갚아야 될 돈이 2억 1,400에서 2억 2천 빼면, 그러니까 2억 2천, 2억 1,400 빼면 얼마를 더 갚아야 돼요? 600만 원이죠. 예. 600만 원을 더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더 갚아야 될 돈, 요거는 외환차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자는 요거 기준으로 하는 현재. 그래서 1,100원 곱하기 자 6,000불. 그러면 660만 원 나오죠. 맞죠? 그럼 총 갚아야 될 돈은 2억 2천에 660 현재 환율로 치면 두 개 합치면 자 2억 2천 660만 원. 그래서 요거를 보통예금에서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2억 2,660만 원 갚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이 대변에 있었을 겁니다. 비유동부채로. 그거 없애줍니다. 자, 외화 장기 차입금. 이제 갚았으니까 없어져야죠. 장기 차입금 없애주는데 12월 31일 장부에 있던 금액 있죠? 요거에 대해서 한 거 2억 1,400만 원. 장부상에 요게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요 금액을 갚다 보니까 600만 원을 더 갚았어요. 그래서 외환 차손 600만 원 추가로 더 갚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죠. 어디 갔어요? 이자. 이거. 이자 비용 6,000불. 660만 원은 이자 비용이 되는 겁니다. 비용. 자, 660만 원. 그래서 2억 2,660만 원 대변 합계하고 자, 일치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이자 비용은 현재 기준 환율로 지난번 환율 기준으로 해서 뭐 환차손 계산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4월 25일) 미지급 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일기 예정 신고분이 부가가치세 30만 원, 300만 원과 300만 원, 신용카드 수수료 3만 원을 포함하여 국민카드로 납부하였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신용카드는 자, 그러면 미지급 세금 납부했으면 부채 감소하죠. 미지급 세금. 자, 미지급 세금 얼마예요? 300만 원이죠. 자, 300만 원 갚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 있습니다. 영업과 관련된 거니까 800번대. 자, 수수료 비용 3만 원. 자, 그 다음에 국민카드로 전부 다 지급했는데 미지급금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미지급금 303만 원. 거래처는 어디예요? 국민카드.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 이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00번대를 써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5월 8일 주식회사 성완이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전기의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던,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못 받을 걸로 해서 받을 놈이죠. 대변에 받을 놈, 차변에 대손 충당금 해서 상계 처리했습니다. 대손 충당금만으로 했습니다. 대손 상각은 안 하고. 대손 충당금이 있었나 봐요. 받을 놈 5천만 원 해서 이미 다 끝난 걸로 마음이 애석하지만 근데 그중 2천만 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소송을 했든 멱살을 잡았든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일단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자, 들어온 돈 2천만 원. 완전히 공돈 같을 거예요. 포기했던 건데. 그러면 대변은 뭘로 적어야 되느냐? 전기에 대손 충당금 처리했던 거 이번에 돌려받았으니까 대손 충당금을 원위치 시킵니다. 2천만 원. 만약에 대손 상각했다. 그거는 원위치가 안 됩니다. 대손 상각으로. 왜냐? 단기 거는 돼요. 근데 이미 대손 상각비는 비용으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원래 연결할 수 없고, 대손 충당금에 대손 상각비를 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환입을 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받을 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11번 그거 입력하면 되고요. 대손 충당금이 많으니까. 자, 그 다음 7월 23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설련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을 금전 소비 대차 계약으로 전환 처리하다. 그리고 36개월간 대여하기로 하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차용증 써가지고 그래 너네 어려우니까 외상값 지금 안 갚아도 좋으니까 대신에 차용증 써. 돈 빌려준 걸로. 너네 돈 빌려간 걸로. 근데 마음도 좋아요. 36개월씩이나 어디 요런 데 있으면 좀 외상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없어지죠.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2천만 원. 거래처는 설련상사입니다. 상사. 대신에 36개월이니까 장기 뭐예요? 돈 빌려준 거 대여금 2천만 원. 자, 거래처 설현상사.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1번 약간 한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5번 문제. 12월 10일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1억 원에 취득하고 건물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자, 1억 원입니다. 취득하고 자, 대금 줘야 되는데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하다. 당좌 예금 1억 원. 자, 요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건물이라고 딱 쓰기를 바라면서 함정에 빠지기를 바라면서 출제했던 문제인데 투자 목적이란 말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 자, 됐고 그다음에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뭐 일반 전표 입력은 그렇게 막 평상시 수준 그 정도 나왔고 어렵게 나온 거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1번부터 한번 볼게요. 7월 14일 주식회사 웅전으로부터 원재료 4,000개 단위당 원가 10,000원이면 4,000만 원어치입니다. 매입하고 그럼 매입 유형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출시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영세?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원재료를 매입한 거 있죠. 그런 경우는 나중에 물론 수출했다는 그 근거는 다 제시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는 영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입 유형 중에서 영세에 해당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자, 영세 매입 몇 번이요? 52번 영세 매입입니다. 공급 금액은 4,000개 10,000원씩이니까 4,000만 원. 부가세는 없죠. 영세니까. 자, 거래처는 웅전.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을 받았습니다. 1여. 대금은 웅전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상환기한은 2015년 12월 31일. 지금 2015년 7월 14일이에요. 그러면 1년이 안 되고 그러니까 대여금과 상계하기로 했다. 뭐예요? 그걸로 우리가 원재료 값을 줘야 되는데 매입했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가 되고 4,000만 원인데 우리가 물건 값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 빌려준 게 있었어요. 그거와 퉁치기로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 없어집니다. 자, 거래처는 웅전. 이거 뭐 임정 안 해도 다 연결이 되죠. 웅전. 예, 분계는 뭐예요? 혼합.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자, 이제 장기 할부 판매했을 때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7월 18일 주식회사 미생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할부 판매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할부금은 약정기일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여러분 할부 판매를 영어로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이거 보통 쓰는 단어는 아닌데 저는 이거 아주 기억합니다. 제 별명이었으니까. 인스톨먼트. 이거 뭐냐면 할부 판매하다는 뜻인데 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에 이 외국에서는 그 아프리카 쪽에서는 여자를 돈 주고 신부감을 데리고 사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는 총각들은 장가를 못 가니까 데려가고 나중에 할부금 형태로 갚는데요. 거기에 단어 중에 인스톨먼트 나왔길래 뭐 이런 웃기는 데가 다 있어. 뭐 사람을 할부로 사가냐. 그러고 이거 완전히 할부 판매네 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 영어 선생님 몸무게가 한 120kg. 손도 이따만하고 그때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맞고 앞에 책상에 탁 꼬꾸라지면서 코피를 흘린 적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친구들이 딱 봐가지고 그때부터 인스톨먼트라는 별명 붙여가지고 1년 동안 제 별명이 할부 판매였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할부금은 약정기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러면 지금 판매한 게 7월 18일이에요. 7월 18일. 4,000만 원에 부가세 400만 원. 그러면 판매니까 판매 쪽 과세 유형 중에 뭐 부가세 다 받았으니까 11번 과세 매출이 되고요. 공급가액은 4,000만 원. 부가세는 400만 원.
거래처는 미생애. 그 다음에 전자생계선서 받았습니다. 1여. 자, 제품 매출 일단 적어주고요. 4천만 원. 그리고 부가세 받았죠? 부가세 예수금 400만 원. 자, 근데 문제는 돈입니다. 7월 18일 날 1차 할부금 약정기일 7월 18일 날 1,000만 원과 100만 원에서 1,100만 원만 받았어요. 이거는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1,10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 돈 못 받았어요. 2차, 3차, 4차 할부. 요 나머지 금액, 요거는 외상으로 판 걸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할부 외상 매출금, 뭐 장기 할부 외상 매출금 이런 계정 과목이 있는데 지금 KLF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해 주면 되고 금액은 나머지 3,300만 원. 자, 외상 매출금 3,300만 원. 자, 그래서 합계액되고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할부 판매인 경우 돈 받은 기준으로 하고 돈 못 받은 건 외상 매출금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3번 문제. (8월 6일) 주식회사 나이스로부터 건물을 5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구입하고, 그럼 매입 유형이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회사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금 지급 대신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8,000주 1주당 5,000원씩 전부 지급했고, 요걸로 그냥 퉁친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통예금으로, 대신에 부가세는 주식으로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에 가서 특이사항 없으니까 과세 매입이 되죠. 그래서 51번 되겠습니다. 51번 과세 매입이고, 공급가액은 5천만 원. 자, 우리 5천만 원 줬고요. 부가세 5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나이스. 자, 요거 그러면 건물 차변에 건물 얼마예요? 5천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줬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적어야죠. 예, 부가세 대급금 500만 원. 그리고 이제 대변이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우선 요 세금은 부가세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일단 보통예금 하나 넣어 놓고요. 500만 원. 자, 요 건물 가격은 자기 주식 8,000주 요걸로 퉁쳤다고 아까 했죠. 8,000주 곱하기 5,000원씩 하면 5840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 없어집니다. 5840 4천만 원. 그래서 이걸 그냥 끝냈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 4천. 건물 가격은 5천. 그럼 1,000만 원은 뭐예요? 4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준 걸로 퉁쳤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1,000만 원. 요거를 정나해서 함정을 파는 문제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4천만 원짜리 자기 주식을 가지고 5천만 원짜리 건물하고 교환한 셈이 된 거예요. 아마 이 주식이 좀 뭐 성장 가능성이 좀 있나 봐요.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회사 거든가. 이 회사가 잘 나가든가. 자기 주식이니까 자기 회사 주식이죠. 자, 분계 유형은 혼합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9월 15일) 공장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주식회사 세종상사에서 구입하고, 그럼 비품이겠죠? 대금 22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200만 원에 20만 원. 적어버립시다. 200만 원에 부가세 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안 받았습니다.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 자, 자산으로 처리할 것. 거래처는
세종상사고요. 자, 유형은 뭐가 될까요?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서 매입한 거는 현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 유형 중에 매입 유형 가서 현과 61번 현금 영수증을 받고 우리가 뭐요? 컴퓨터 비품을 매입한 거니까 현과. 그러면 차변에 비품 가격 200만 원이고요. 또 부가세도 줬죠. 부가세 대급금 2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고, 자, 돈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죠. 여기 현금으로 지급하다니까 대변에 현금 하나만 있습니다. 220만 원.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분계는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정답지에는 혼합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현금에 가까우니까 그냥 뭐 현금, 대변에 현금밖에 없잖아요. 왜 혼합으로 했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게 혼합이 될까? 간혹 가다 보면 좀 논리 안 맞는 그런 정답들이 좀 있는데, 자, 다행히 혼합 또는 현금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9월 21일) 주식회사 예림상사의 상품을 200만 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매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매출 쪽이 되고요. 금액은 2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20만 원. 거래처는 예림. 전자세금계산서 1 들어가고요. 자, 유형은 뭐 정상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매출 쪽에 과세 되겠습니다. 11번. 자, 상품을 팔아, 이거 제품이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상품, 매출. 이 최근 들어서 시험 지난회 64회도 그랬지만 업종이 제조업체가 아니고 공장만이 아니고 제조, 도소매, 무역 막 합동으로 이렇게 회사 업종을 이렇게 설정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게 상품 한 문제씩 들어갑니다. 상품 매출 2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이 되겠죠. 20만 원.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22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저기 외상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외상.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약간씩 조금 살짝 좀 뭐 한 거 있는데, 이 정도는 뭐 보통 평상시 출제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자, 실무 시험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요 풀이하면서 요거 보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 이야, 이게 합격률이 뭐 14%밖에 안 되면 굉장히 어렵겠구나 잔뜩 긴장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사람이 만든 문제고 사람이 푸는 거니까 합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천천히 한번 자세히만 보세요.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이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월 1일 취득했고요. 1000주입니다. 자, 일주당 단가 보니까 2015년 12월 30일 지금 결산 요 한을 기준으로 보니까 장부가액 지금까지 적혀 있는 게 한 주당 10,000원씩입니다. 그러면 1000주니까 1000만 원어치인데 12월 30일 기준으로 공정가액 시가를 보니까 1,500원, 500원씩 올랐어요. 한 주당. 그러면 1000주 곱하기 500원 올랐으니까 50만 원이 올랐죠.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요. 50만 원 증가하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이익이라고 된 평가이익 50만 원.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은 계정 과목 코드가 투자 자산이 있는 거 해야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유동자산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입니다. 저 몇 번이에요? 이게 매도 가능 증권 안 가졌네. 예, 178번. 178번 이거 조심하세요. 그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무계획이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뭐 됐고요. 자, 2번 문제가 조금 길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보시면 다음 이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부 내용을 참조하여 부가가치세 대급금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정리한다. 자, 12월 31일 돼서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한 거, 매입세 공제받을 거, 이거는 부가세 우리가 받아놓은 거, 요거는 부채, 요거는 자산, 서로가 맞바꿔 치기하고 우리가 내야 될 돈이 많으면, 예수금이 많으면 이건 매출세액이잖아요. 이건 매입세액이고. 그래서 빼서 나머지는 부가세 이제 미납부세액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지급세금, 미납부는 거 없어요. 미지급세금 이거 나중에 1월 25일까지 신고해서 그때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 볼게요. 지금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니까 자, 이게 3,602만 원. 매입세액은 3,194만 5천 원입니다. 매입세액은 자, 요거는 대급금이에요. 요거는 예수금. 이게 바로 매출세액이죠. 매출세액. 요거는 매입세액입니다. 요거는 공제 또는 환급받을 건데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자,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전자신고 공제 만원. 자, 여기 아까 환급 또는 납부세액 받을 미수금 또는 미지급세금으로 하라고 요거 개정 과목 나왔고 전자신고세액 공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세 있잖아요. 그거 만원은 영업외 수익 중 적절한 개정 과목을 선택하여 반영한다. 이게 뭘로 하면 될까요? 세액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잖아요. 자비. 이걸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부가세 예수금. 요거는 부채죠. 부채 대변에 있는 거 차변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얼마예요? 3,602만 원. 자, 차변에 자산으로 있던 대급금은 이제 없어지니까 대변으로 와서 부가세 대급금 3,194만 5천 원. 자, 요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퉁치면 이거 빼면 얼마 남아요? 얼마? 407만 5천 원? 예. 407만 5천 원인데 요거 전자신고세액공제 만 원을 빼니까 만 원 빼면 406만 5천 원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만 원, 자, 요거 아까 잡이익으로 해서 영업외 수익으로 만 원 처리해주고 요거 만 원 툭 치고 나머지 내야 될 세금 중에 예수금에서 대급금 뺀, 자, 거기서 또 만 원 까고 그러면 나머지 406만 5천 원. 요게 이제 납부할 세금인데 지금 먼저 낼 필요는 없죠. 은행에 하루라도 놔두면 이자라도 붙죠. 12월 31일이고 1월 25일 그 이후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기록하라고 이렇게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봅시다. 좀 특이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수익비용 이연미 예상 문제 중에 이런 형태는 또 처음 봤어요. 전기 말 선급비용, 선급 임차료로 2,400만 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지금은 원래 2015년 말, 2014년 12월 31일에 2014년 뭐라고 선급비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선급비용 뭐 2,4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뭐 대변에는 뭐 현금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임차료가 됐든.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공장 임차료예요. 계약 기간은 요 돈이 언제 거냐면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선납한 겁니다. 전년도 말에. 그러면 당사는 2015년 4월 1일에 공장 건물을 신축 완공. 공장을 빌렸다 그랬어요. 임차. 공장 임차. 근데 옆에 공장 하나 또 지었나 봐요. 해서 이전했습니다. 그럼 그 공장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임차 계약 아니면 딴 사람한테 빌려주든가 할 건데 이전 후에 구 공장 건물, 그 임차한 건물은 영업관리부 직원들이 휴게시설로 사용하였다. 그러면 이제 원래 12월 31일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선급 비용은 어쨌거나 1년 동안 우리가 썼어요. 공장으로 쓰든 뭐 영업관리부 직원들 휴게실로 썼든. 그러면 이제 선급 비용은 없어집니다. 장부상에 빼요. 자산 없어요. 이제 원래 다 썼으니까 이제 그 공장은 우리가 집세 1년치 선불로 지불했던 거는 효력이 끝났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러면 선급 비용이 없어지면 차변에 임차료 적어야 되는데 공장 임차료니까 임차료 적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임차료도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가 있어요. 공장으로 사용한 거 4월 1일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직원들 휴게시설 영업관리부에서 4월 1일부터는 영업관리부에서 썼어요. 1, 2, 3월은 공장으로 그냥 썼고 그러니까 임차료 중에서 3개월은 공장이고 또 임차료에서 나머지 9개월은 영업관리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사무실 임차료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2,400만 원 나누기 12개월은 월 200만 원이라는 소리죠. 임차료가. 비싸네. 200만 원. 공장으로 석 달 썼으니까 곱하기 3개월. 그럼 600만 원이 되고 나머지 얼마예요? 9개월. 1,800만 원. 1,800만 원은 사무실, 영업관리부, 판매비와 관리비, 임차료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비용 이연미 예상 문제 중에서 공장 거와 사무실 거를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 거는 아주 처음 이런 문제 형태는 진짜 처음 나왔습니다.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 문제 4번 문제. 자, 이제 외화 환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국민은행 만불 있어요. 계정 과목으로 반영된 차입금이 9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 900만 원을 나누기 10,000달러 하면 만불 하면 이게 얼마라는 소리예요? 1불에 900원이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산 현재 환율은 1,100원이에요. 그럼 얼마 올랐어요? 200원 올랐죠. 자, 200원 올랐으면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1달러에 200원이 증가해 버린 겁니다. 그럼 곱하기 만불 하면 이거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200만 원 빚이 늘어났습니다.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200만 원 증가했고 요거는 뭐예요? 그만큼 손해본 거죠.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200만 원. 자, 됐습니다. 아유, 저 렌더링 다 됐네. 요거 지금 촬영하면서 앞전에 이론 문제는 지금 부지런히 옆에 지금 요 앞에 컴퓨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렌더링하고 막 요즘 시간이 없고 하루에 막 3강씩 찍다 보니까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선 동영상 편집한 거 촬영한 거 이제 편집 자르고 붙이고 해서 렌더링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려야죠. 유튜브에. 그러는 사이에 여기서는 지금 촬영하고 있고 요즘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 다 됐고요.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요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거래처 어디예요? 예,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자, 뭐 이거는 뭐 평소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고요.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보시면 기말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단 기말 제품 중에는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 4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기말 원재료 900만 원, 기말 제공품 500만 원, 기말 제품 1620만 원. 요거 결산 정리사항 거기 들어가서 그냥 딱 입력해버리면 끝인데, 전폐 추가하면 끝인데요. 하나 또 함정을 파놨습니다. 시송품. 시송품이란 건 뭐예요? 일단 써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구입하십시오 하는 것들이 있죠. 홈쇼핑에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 뭐 안마의자 같은 거, 그거 하나 사자 그랬다가는 제가 이야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만은, 자, 시송품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써보고 좋다, 구입하겠다라고 의사표시 오기 전까지는 그게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은 넘어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기말 제품 중에는 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걸 뺍니다. 420만 원. 그러면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제품은 재고자산으로 1,200만 원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전표 추가.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자, 이건 따로 이제 앞에서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따로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이게 그렇게 합격률이 낮다 그러지만 이론에서 조금 몇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 임료 문제 중에는 그래도 한두 문제, 그렇게 난이도가 합격률이 20% 이하로 떨어질 만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도대체 떨어졌냐? 여기 문제 3번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문제 5번 원천징수에 대한 게 자료들이 굉장히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미리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수고했습니다.